시간이 되어가고 시장님이 안 오셔도 일단 시작을 하고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협회가 주관하는 박원순 복지시장과 함께하는 사회복지사 청책 워크숍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서울시 사회복지사 협회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성산종합사회복지관 심정원 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청책은 네, 시장님 오셨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시간을 맞춰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쪽 앞에 자리로. 네. 네. 청책은 경청의 청과 정책의 책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서울시 사회복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흔쾌히 함께해 주신 박원순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본 워크숍은 웰페어 뉴스 복지TV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중계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 사회복지사 협회 임성규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요즘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도 제가 평소에 뵙고 싶었던 사회복지 현장의 사회복지사들하고 그토록 뵙기 힘든 시장님을 금요일 날 뵙고 다시 또 월요일 날도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정말로 기쁩니다. 지난 10월 26일 날 그 재보궐선거 때 서울시 사회복지사 협회가 공개적인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계에 정말 없었던 일이었죠. 서울시 사회복지사 협회가 시장님을 공개적 지지를 선언을 한 것은 저희들이 이제 그 사회복지계에서 사회복지시설 연대에서 7가지 정책을 만들었고 저희들이 두 후보에게 제안했을 때 박원순 그때 시장님 후보는 저희가 제안한 것들을 넘어서서 또 이렇게 받으셨죠. 그리고 저희들이 가장 지지 선언을 한 큰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의 사회복지의 환경들을 바꿔낼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사실 지지 선언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 정책은 어떻게 됐습니까? 시장님이 생각하고 서울복지재단에서 정책을 생산해내고 그리고 시 당국이 기관장님이나 시설의 간부들을 불러서 사업 설명을 하고 공문으로 내려가면 서울에서 사회복지 시책들이 시행되는 거였죠. 이런 식의 갑과 을의 관계 속에서 진행됐던 사회복지의 환경들을 바꿔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지지선언을 했고요. 지지선언을 한 결과 오늘 이렇게 또 다른 환경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시장님도 옆에 계시고요. 공무원들도 옆에 이렇게 계십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생생하게 나오는 의견들을 제안하고 시에서 같이 고민하고 그것이 나중에 가서는 정책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서울의 사회복지 정책의 올바른 방향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장님이 이렇게 오셔서 또 이렇게 같이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도 예전에는 이제 후보 시절에는 경청이라고 했죠. 경청 투어를 해서 가셔서 직접 듣는 거로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제는 청책 워크숍입니다. 듣고 그리고 정책으로 입안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 현장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사회복지사들이 있고요. 시장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좀 더 많은 이야기들을 그리고 정말 우리가 바라는 사회복지의 상들을 그래서 서울을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의 복지 정책의 파트너로서의 사회복지사들이 되는 자리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무튼 많은 이야기들을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이 준비하신 여러 의견들을 듣기 전에 그래도 시장님의 인사의 목소리는 듣고 시작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시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쪽에 있는 게 편하시겠다. 예, 네, 우선 당선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근데 당선만 시키면 뭐합니까? 책임을 끝까지 지셔야지.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런 사람 당선시켜놨더니 정책이 엉망이 됐다 이런 말씀 여러분은 하실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만들어 가야 되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 사회복지사 협회도 의용단체 다 된 거죠. 네, 저는 세상이 아주 크게 변하고 있는데요. 그 변화의 핵심 중에 하나는 정부와 기업과 이런 시민사회, 민간이 그 벽이 허물어지고 함께 많은 것을 고민하고 실천해가는 그런 세상이 됐다는 겁니다. 저는 유엔의 유엔 여러 행사에 또는 회의에 가봤는데요. 물론 유엔은 United Nations 정부 간 연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인권 관련 단체들이 와서 비록 정부 대표들은 좋은 의자에 앉아 있고 저희들은 이런 어깨 아픈 허리 아픈 이런 의자에 앉아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회의에 발언권이 있습니다. 인터벤션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속기록에 다 적힙니다. 실제로 유엔의 기능인 그런 인권이라든지 또는 국제안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NGO들의 아마 역할이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하죠. 저는 이런 상황은 정부의 모든 기능에도 똑같이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중앙정부의 실패가 저는 바로 이런 거버넌스, 협치체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이 제가 좋아서 이러는 줄 아세요? 물론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장으로서 제가 성공하기 위해서 제가 이러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추상적으로 책상머리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정책, 또 추상적으로 평가되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 정말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된 정책, 그리고 또 바로 현장에서 제대로 실천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행복해지는 이런 서울을 만드는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더 계속 얘기하면 강의가 되니까 그러면 절대로 안 되잖아요.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열심히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책 워크숍 첫 번째 순서로 먼저 4가지 의제를 준비하였습니다. 네 분께서 발표는 7분 정도씩 해주시고 이후에 서울시 의견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의제는 서울시 사회복지 분야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구상입니다. 발제자는 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의 서희정 사무국장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참석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를 위해서 애써주신 분들에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곳에 새로운 복지구상을 위해서 만났습니다. 이곳에서는 아시다시피 방금 인사하신 박원순 시장님 계시고요. 그 다음 일선 공무원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사회복지사들이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4가지 의제는 오늘 발표되는 4가지 의제는 그동안 사회복지 현장에서 문제로 삼았던 문제들, 그리고 그 문제를 제대로 풀어보지 못했던 문제들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첫 번째 문제는 오늘 회장님과 시장님께서 거의 다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그 협치 거버넌스를 위한 자리고요. 그 구조적인 문제와 환경적인 문제를 어떻게 같이 풀어볼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도 서울시 사회복지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구상으로 했습니다. 이런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간단한 실험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3분 이내로 끝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분들께서는 서슴지 않고 실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귓속말로 하시는 거죠? 너무 길어지시면 안 됩니다. 바로 패스해 주세요. 바다의 남탕에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고요? 원 문장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당을 나온 암탉은 배가 고파서 냇가에가 물고기를 잡으려 했다입니다. 너무 어렵나요? 애매한 문구가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할 수 있죠. 예, 이게 제가 파악한 서울시와 사회복지 현장의 문제점입니다. 소통의 문제점이죠. 그래서 사회복지 현장의 이야기가 상부, 시장님까지 가기에는 너무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려고 청책 워크숍에 참여하신 박원순 시장님께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쭉 잘 부탁드립니다. 이제 제가 발표할 내용과 사실은 이 실천이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본 실천이고요.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오늘 내용은 지금까지 복지서울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사회복지재단의 역할은 무엇인가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의 의사소통은 어떠했는가 끝으로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소통을 위한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지서울은 어땠을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는. 다른 업무에 비해서 우선순위가 낮았고 적극적 복지정책을 만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요즘에 들은 이야기로는 상위직 공무원 70% 이상이 토목사업 관련 직을 가지고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가 중심이 될 수 없는 구성이지요. 서울시 관련 모든 분야의 업무에 복지 패러다임을 반영하고 포괄할 수 있도록 복지 예산이 재정립되는 것이 이제는 필요할 시기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복지단의 역할은 무엇인가입니다. 서울복지재단은 서울시 복지에 대해서 같이 정책을 만들어내고 실천하는 곳이지요. 지원하는 곳이고요. 서울시장의 공약 사업을 실현하는 기구가 되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이외에 예를 들어드리면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담당 부서에서 요구하는 연구 결과 내에 첨언하거나 수정하는 내용들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그 사례를 제가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그런 시장의 공약 사업을 실천하는 현장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는 조사, 연구, 복지시설의 인증, 평가, 그다음에 복지시설의 지원을 위한 본래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며 전시적이고 정치적인 서울형 복지를 생산하기보다는 현장과 소통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의 의사소통은 어땠는가? 우리는 누굴까요? 사회복지 현장과 서울시입니다. 우리의 의사소통은 분야별 소통, 아까 말씀드린 협치, 거버넌스를 위한 소통을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들은 1년에 1, 2회만 진행이 되고 올라온 문제를 심의 의결하는 정도입니다. 현장과 소통하는 실질적 의제가 만들어지지 못하는 실정이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자체는 복지시설을 관리감독 대상이나 종속적인 관계로만 보한 면이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해야 되고 지도감독을 받는 것은 당연하나 그러나 종속적인 관계는 아닌 것이죠. 이제는 앞으로 그렇게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울 시민의 고민을 같이 풀 수 있는 소통을 장을 열어서 같이 만들어 나가는 관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소통을 위한 제안입니다. 시장님께서 좀 무거우실 수 있습니다. 왜 안 넘어갈까요? 서울 시민의 복지를 책임지고 소통할 복지부시장을 좀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지 패러다임이 전 분야에 확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서울시 사회복지를 디자인하는 기관으로의 서울복지단 역할이 정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과제로는 현재 대표이사가 선임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과 소통하는 재단 대표이사를 선임해 주시고 대표이사 선임이 되면 그 뒤로 서울복지단의 그동안의 문제점과 내용들을 같이 직원들과 논의하셔서 풀 수 있는 과제, 그리고 서울시 관계를 재정립하고 그 안에서 더 나은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복지정책을 구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현장의 의견을 실효성 있는 내용으로 만들 수 있는 소통창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각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그 위원회들이 이제는 더 현장, 학계, 시민사회와 서울시가 논의하고 합의하는 사회복지 전 분야의 소통창구인 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녹색서울시민위원회를 시장님께서 많이 말씀하십니다. 사회복지위원회가 저희는 있습니다. 물론 기금개정심의위원회도 있고 장애인복지심의위원회도 있고 이번 그 예산을 같이 논의하고자 하는 단위에서는 모두들 각각의 위원회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각각의 위원회들을 모아서 한 분야로 전 분야를 소통하는 창구로 만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구성이 100인 이하, 그 다음에 공동대표 3명, 그중에 시장이 위원장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는 어떻습니까? 20인 이하의 그 위원으로 되어 있고요. 정기를 1회 하도록 하고 있고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과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더군다나 민간에서 사무국도 꾸려서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녹색서울시민위원회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그 위원회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권한이 작아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완한 새로운 위원회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저의 제안인데요. 저희 같이 논의하고 만든 제안인데 이 제안은 여기 계신 분들과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과 공무원과 사회복지 현장에 계신 분들이 실천하기 위해서 같이 논의하시고 노력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의제를 이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공동체를 위한 사회복지 실천의 변화입니다. 발제자는 가양호 종합사회복지관 한순미 과장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양호 종합사회복지관의 복지과장으로 있고요. 한순미라고 합니다. 발표자 중에 제일 어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부족한 모습으로 섰습니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야기할 의제는 지역사회 공동체를 위한 사회복지 실천의 변화입니다. 새로운 의제에 대한 제안이라기보다는 그 사회복지 현장에서 지역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더 강화해서 실천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진행 순서는 배경과 제안의 내용으로 간단히 정리하였습니다. 네, 먼저 배경입니다. 그 첫 번째로 사회복지 환경에 따른 사회복지 실천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그 사회복지가 자선과 시의 관점으로 치부되던 것이 국민의 권리로 인식되고 있고 가족과 이웃의 책임을 강조하던 자녀적 복지에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제도로서 보편적 복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에는 그 서비스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흐름에서 주민들의 참여로 주민들의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이런 흐름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민을 서비스 대상으로 그 역할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체로 세워내서 그들에 의한 변화를 움직일 것인가, 이런 실천 패러다임의 전환은 사회복지 실천을 보다 능동적으로 변화하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배경입니다. 지역사회 실천 변화로 보다 구체적인 흐름의 이야기인데요. 그 변화의 핵심은 지역성, 그리고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실천의 흐름입니다. 먼저 생활시설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생활시설의 장애인, 노인, 아동이 탈시설화의 흐름으로 지역에서 이웃과 더불어 사는 흐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는 장애인들이 공동생활 가정을 지역에서 꾸리는 예인데요. 서울에서는 교남 소망의 집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당당한 주민으로 주민들과 어우러져 사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 고립되어 지내기보다는 지역사회에서 함께 주민으로서, 사회인으로서 생활하는 흐름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사회 이용시설인데요. 이용시설의 첫 번째 원칙은 지역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서 주민의 가치 있는 활동을 조직하고, 그리고 지역사회 내 다양한 네트워크 기관과 상호작용하고 연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보다 큰 지역사회의 훌륭한 파트너로서 그 역할을 하는 흐름을 갖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도봉구의 방학골 복지관, 마포구의 이대성산 복지관, 그리고 은평구의 서부장애인 복지관이 있습니다. 특히 이 단체들은 지역사회 다른 단체와 함께 풀뿌리 시민단체와 연대해서 지역사회의 대안적 변화를 위해서 함께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한 사회복지 시설은 개방 체계로서의 전환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단체와 네트워크하면서 더 큰 변화를 함께 모색하고 참여하는 역할을 이후에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배경은 박원순 시장님의 복지정책입니다. 박원순 시장님 역시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 미래를 위한 투자로서의 복지를 강조하셨고, 특히 마을 공동체 복원 사업을 위한 사회혁신 특별기구를 두어서 마을 만들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지난달이었던가요? 최근 11월 26일에는 마을 공동체 만들기를 위한 서울시의 풀뿌리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그 모형을 위해서 함께 TF팀을 꾸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을 단위의 대안적 운동이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흐름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지역사회 공동체 만들기를 위한 지향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생활 밀착형의 이슈들을 가지고 주민을 조직하고, 그리고 주민 조직이 그 지역사회의 토대가 되도록 만드는 역할이 중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을 단위로 작게 쪼개져서 실행하는 구조여야 합니다. 동단위의 작은 마을 만들기가 보다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낼 수 있고, 아울러 간 사회복지시설, 시민단체, 여러 주민조직들이 모두 모여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데 훨씬 효율적입니다. 세 번째는 지역사회 공동체 만들기를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이고 과정을 중요시하는 흐름으로 진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기적 프로젝트성으로 되면 주민들이 참여하는 과정, 논의하고 소통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가시적 성과물에서 이렇게 눌려서 보다 형식적으로 이렇게 치우칠 수 있는 한계를 갖게 됩니다. 네 번째는 민간의 거버넌스 활성화이고 서로 다른 관점과 입장을 조정하고 합의하는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이런 배경의 흐름 하에서 제안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변화 제안 첫 번째입니다.
계속 말씀드린 대로 지역사회 시설의 사업 방향이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어서 지역에서 고립되고 단절되는 주민과 주민의 관계를 연결시키고 그 사이에 주민들의 조직된 힘, 가치 있는 활동,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주민 조직을 양성하고 인큐베이팅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현장에서도 주민 참여를 사회복지나 기관에서 기획해서 주민을 동원하기보다는 주민의 의사결정권, 권한을 갖는 참여로의 구조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활동 역시 경쟁의 가치보다는 협동과 상생의 가치가 녹아져 있는 활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권한을 가진 주민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이냐가 사회복지 시설이 지역사회 공동체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와 연관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제안입니다. 교육훈련 체계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 제안은 두 가지인데요. 사회복지 시설의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그리고 마을 단위의 교육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이 지역사회 공동체 만들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마을을 한 단위로 고민하는 관점 전환과 사회적 관점, 또 교육, 환경, 대안적 사회경제, 협동조합 방식 등 다양한 영역의 학습과 훈련이 토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마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마을의 공동비전을 세우고 이 공동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학습과 세미나, 이런 과정에 교육훈련 체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네, 세 번째 제안입니다. 평가뜰 개발과 방식 검토입니다. 이 역시 두 가지의 평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평가, 그리고 두 번째는 주민조직 아니면 지역사회 네트워크, 지역사회 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우선 사회복지 시설을 위한 평가는 정량적 평가나 순위 매기기를 위한 평가가 오히려 경쟁의 가치를 굉장히 심화시켜서 실무자의 행정 부담만 가중시키는 역효과를 사실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인증제에 대한 목소리가 현장의 실무자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민조직 역량과 지역사회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인데요. 여기서의 핵심은 무엇을 효과로 볼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 참여의 과정, 주민의 의사결정의 과정, 그리고 여러 단체들이 의제를 합의하는 과정, 네트워크의 상호 호혜성, 단체 간 신뢰도 등이 지표의 변화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핵심은 장기적이고 과정 중심의 평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평가 틀과 방식이 개발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제안 네 번째는 개방형 공무원의 선발과 역할 강화입니다. 거버넌스 현실화를 위해서는 사회복지 시설과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아울러 사회복지 시설을 그냥 하나의 서비스 기관으로서만 보는 제한적 시각이 관에서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 현장을 잘 알고 그리고 진안구 구자연 박사의 사례처럼 지역사회 공동체의 마을 만들기를 조정하고 협력하는 개방형 공무원의 선발과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제안입니다. 지역 공동사업 지원입니다. 1차적으로 사회복지 시설이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 사업과 마을 단위의 여러 가지 지역 공동체 비전 워크숍, 마을 단위의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공모사업을 제안합니다. 네, 그림을 보면 마을이 있는데요. 마지막 장이라 제가 한숨을 놓는데 이게 박원순 시장님 책 표지에서 따왔습니다. 이 마을 그림은. 네, 그림을 보면 마을과 지역사회 공동체가 새싹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흐름의 관건은 주민 참여를 어떻게 이뤄낼 것이냐, 그리고 마을이 자라려면 그 마을에서 자리 잡고 있는 사회복지 시설이 어떠한 정체성으로 파트너십을 갖고 갈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1차적으로 그 사회복지 시설의 내부 학습과 역량 강화가 필요하고 별도로 권한 있는 주민 참여와 주민 조직을 계속 양성하고 더 크게는 관가 시민단체, 여러 단체와 상생하는 네트워크 파트너십, 연대를 마을 단위로 이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안드린 바대로 교육훈련 체계에 대한 지원,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평가나 지역사회 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평가틀 개방, 그리고 개방형 공무원의 선발과 역할 강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 단위 공모 사업을 공모하고 지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순미 가자님은 지역사회 공동체를 위한 사회복지 실천의 변화에 대해 실천가로서 현장의 의견을 잘 전달해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다음 의제인 운영보조금 현실화와 종사자 처우개선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외쳐오던 주제라서 좀 짧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의제는 사회복지시설 운영보조금 현실화에 대하여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신영규 사무총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짧게 하라고 자꾸 압력을 행사하시니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건가요? 네.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모이면 항상 하는 얘기, 보조금 늘려달라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이제 거기에는 이제까지는 사실 우리가 막연하게 보조금이 확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일정 부분 논리가 좀 박약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논의하는 것은 모든 시설을 다 포괄하여 의견을 담아가지고 낸 것은 아닙니다만은 소통이 가능한 일부 시설만이라도 저희가 간단하게 꼭지를 나눠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세 가지의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는 운영비가 기준이 모호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특히 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소위 경상운영비 보조 체제이지요. 그래서 왜 얼마를 주는지에 대한 명확한 산출 기초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 ABC 세개복지관이 있는데 보조금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인력수가 달라요. A는 10명, B는 15명, C는 20명이 되어도 아무런 법적 제재도 없고 그에 대한 통제 기능이 없습니다. 지금은.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얘기는 2008년 이후에 수도 서울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도시인 수도 서울이 보조금이 4년 동안이나 지금 동결돼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문제점들을 좀 지적하지 않을 수 없겠고요. 마지막 얘기는 지금 저희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복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 이게 이제 저는 단순한 공약이라고 보진 않는데요. 30% 복지 예산 총계 대비 확대라고 하는 것이 현장에 갖고 있는 아주 체감되어져 있는 그리고 꼭 필요하다고 요구되어지고 있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얘기를 잠깐 좀 드리면 첫 번째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고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사자 1명당 클라이언트 수가 이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예를 들면 저렇게 편차가 좀 있긴 합니다만은 워낙 많은 클라이언트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효율적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현저하게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논리 가운데 하나는 지금 이제 공공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희망나눔 지원단으로 체계가 바뀌어가고 있고 전문 사례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공공의 지금 중요한 방향 전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1일부터 희망복지지원단입니다. 제 5탄인데요. 희망복지지원단이 이제 시행될 것이고요. 근데 민간 쪽에서도 이 기능들을 협력하고 또한 연계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해야 할 터인데 현저하게 민간은 인력이 부족합니다. 사례관리는 인력 집약형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인력을 더 충원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조금은 당연히 늘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경상운영비 소위 이제 포괄 보조금의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단순히 면적 구분으로 이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가형이냐 나형이냐 다형이냐. 재미난 사실은 599평과 601평은 2평 차이인데 보조금은 3천만 원 차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조정을 하면 가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지금 현실입니다. 이게 사실은
면적 구분에 의해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이 발상은 제가 보기엔 도저히 어떤 논리를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2평 많은 601평짜리가 590평보다 실제 사업 실적이 많거나 직원 수가 많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다양한 통계를 통해서 검증된 자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산의 산출 기초를 다시 한번 명확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이 이야기는 뭐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설명하는 것인데요. 지금 이제 사회복지관 예를 드는 겁니다. 복지관에 정부 보조금 한 5억 4천쯤 되는데요. 그 예산 가운데 인건비가 83.5%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체 사업 가운데서 인건비를 대부분 다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 보조금 가운데. 그래서 사업비나 관련용비 쓸 돈이 없다는 것이고요. 결국 그 얘기는 별도의 사업비를 외부로부터 지원받아서 운영을 해야 하는, 그러다 보니까 주객이 전도되는, 그래서 본래 해야 할 사업들을 하지 못하고 하지 않아야 할 사업을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외부에서 별도의 소위 그 사업을 따와야지만, 프로포절을 받아와야지만 사업을 수행하는, 그러다 보니까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뭐가 이게 좀 안정된 사업으로서의 연속성이 없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 뭐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각 시설별 간단한 꼭지 이야기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아동생활시설 같은 경우인데요. 현재 정원이 50인으로 법적 기준이 되어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방비 지원 기준이 70인 이상을 일명으로 하고 있는 비현실적 기준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요. 아동보호 전문기관 같은 경우인데요. 서울시 7개소가 있다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1개소당 24만 7천 명이라고는 어마어마한 사람의 클라이언트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재미난 것은 그 복지부는 월 223만 원을 책정하고 있는데 서울시만 독특하게 전국에서 최하위로 114만 5천 원을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고요. 또 위험수당 등 뭐 특별한 수당 개념도 서울시만이 없는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노숙인 시설 같은 경우에는 1인당 3만 1천 원부터 3만 7천 원까지의 차등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 예산은 실제 인건비와 운영비도 제대로 잘 되어지지 않는 그런 형태의 예산이고요. 실제 노숙인 복지시설이 최근의 트렌드가 단순히 인건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으로 뭔가 자원을 극복해야 되는데 프로그램비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직까지도 노숙인 복지시설에는 호봉제가 적용이 안 되고 있는 비현실적인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번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설 입소 가족 가운데서 비수급권자들이 꽤 있는데 그분들과 수급권자의 차등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의 생계비나 의료비 같은 지원들이 비수급자에게 지원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조금의 지원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의 핵심입니다. 인건비 사업비 관련용비로 이, 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한 이용시설들도 소위 포괄보조금에서 항목별 보조금으로 전환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산출할 때는 당연히 인력 최저 배치 기준이 새로 마련돼야 할 것이고요. 관련된 내용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소규모 생활시설뿐만 아니라 이 생활시설의 전반적인 지원 단가가 개선돼야 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이 서울시에 있는 모든 산하 시설들을 예산 현실화를 하기 위한 하나의 TF 같은 것들을 좀 구성해서 좀 연구하고 또 그래서 2012년도에는 뭔가 실제 얼마를 어떻게 어떤 정도의 양을 지원해야 합리적인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달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안 넘어가죠? 예. 기타 제안을 두 꼭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이 느껴지긴 합니다만은 저희 입장에서는 중요합니다. 상하수도 요금 문제입니다. 웬 뜬금없이 상하수도 문제냐? 지금 현행은 그 장애인 시설하고 군부대에만 적용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확대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 수도들의 시행규칙 제17조 8항 및 10항에 의거하면 서울시장이 필요할 경우에 시설을 지정하게 되면 이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여러분이 관심 있는 중요한 꼭지일 텐데요. 뭐 너무 복잡한 이야기인데 단순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현재는 서울시는 3년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서울시라기보다는 기초단체 지금 자치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3년인데요. 개선안은 5년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단심제입니다. 한 번 심사해서 아웃되면 그냥 영원히 아웃인 것인데요. 개선안으로 보면은 재심제를 도입하자는 것이고요. 그 말의 의미는 한 번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시설들에게 심사를 하고 거기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다시 재공고를 하고 공개로 하는 그런 형태를 바꾸라는 것이고요. 심의위의 구성에 있어서도 현재는 기초단체장들이 그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구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인원의 배율은 정해져 있는데 그건 별 의미가 없는 배율이고요. 단체장들이 정치적으로 필요한 분들만 인선하여 구성되어 있는 이런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지역사회 내에 있는 다양한 복지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고 전문성이 축적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의 위탁 제도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현장에 있는 우리 사회복지계에 있는 모든 분들의 염원으로 이 말씀을 감히 제안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꼭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도 정확하게 해주시고 또 모두의 관심사인 만큼 집중도가 굉장히 높은 의제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의제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해서 중앙사회복지관 장재구 관장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예, 처우 개선 문제는 여러 번 반복되고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특별한 사항들은 없습니다. 이 자리 맞이하면서 좀 기억나는 게 저희가 2002년도에 전국의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들이 그 보건복지부 사이트에서 50일간 그 처우 개선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2011년이니까 올해로 이제 총 10년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배경인 것 같고요. 우선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는 뭐 지역 단위의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복지 예산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종사자들이 행복하지 못한다라면은 어떻든 받아들이는 분들도 받는 분들도 행복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사회복지 종사자는 지역복지 전달 체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한 약속들은 뭐 계속되었습니다. 2002년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사회복지 종사자의 보수를 공무원 수준으로 올려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었고요. 2007년에는 이명박 대통령 후보께서 단일급여 체계 도입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2010년도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님께서도 공무원 보수의 95% 수준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또한 올해 3월 11일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제3조 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종사자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 증진에 책임이 있다라는 부분들과 3조 2항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명시돼서 내년 1월 1일로 시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앞에서 쭉 살펴봤지만은 이러한 정치적인 약속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이행이 됐다라면 제가 다시 여기 자리에 서서 이러한 부분들을 요구하고 제안하고 이럴 필요는 없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민간 의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소극적으로 대응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한 이제 일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노숙인 복지 시설이나 상담소 같이 급여 체계 가이드라인이 부재하거나 아니면 타 사회복지 시설에 비해서 더 낮은 급여 수준이 있다 보니까 불안정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을 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2008년 이후 경산 운영비 동결과 서울시 시책 복지 사업 실시를 하면서 이제 부족한 예산 지원으로 이제 비정규직 채용이 증가하고 있는 게 이제 현재의 추세입니다. 지난 1월달 1월 23일이죠. 서울특별시 복지건강본부에서 보도자료를 내주셨습니다. 이제 여기 제목은 서울시 3년 만에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기본급 8% 인상이라고 해갖고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급여를 2014년까지 공무원 급여의 95% 이상 달성하기 위해서 처우 개선 방안 마련할 계획이다라는 거하고 2011년 7월까지 처우 개선 로드맵 제시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이었는데요.
2011년 12월 현재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12년 예산은 이미 편성이 됐는데 이게 7월 달에 나왔으면 이에 맞춰서 서울시에서 2014년까지 종사자 처우를 어떻게 개선하겠다라는 로드맵 발표하고 그에 따른 예산 확보를 하셨을 텐데 그에 대한 소식은 아직 제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서울시에서 약속했던 것을 다시금 제안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어떻든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님께서 2014년까지 공무원 95% 수준으로 인상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3월 달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라고 명시를 해야 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이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수준을 어떻게 어느 정도 하실 건지에 대한 제시를 하고 실질적으로 95%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근거에서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가 공무원의 95%인가 이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제안을 하시면 이에 대해서 어떤 근거인지에 대해서 함께 협의하고 합의하는 속에서 진행을 하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협의라는 단어를 넣은 거고요. 그 뒤로는 이제 로드맵입니다. 이게 매년마다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사회복지 시설의 경상 운영비가 얼마만큼 인상되느냐에 관심입니다. 이거는 운영이 안정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이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매년마다 그러한 관심이 없이 2012년, 13년, 14년 연도별로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기준선의 몇 %를 언제까지 도달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제시가 된다면 저희가 그러한 부분을 매년 요구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예산 확보에 따른 이행 사항만 점검하면 좋지 않을까 이라는 부분에서 로드맵을 포함한 계획을 제시했으면 합니다. 연관되는 부분들인데요. 지금 현재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는 사회복지 시설별로 각각의 급여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장기적으로는 단일한 급여 체계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제안을 하는 부분들은 어떻든 2012년부터는 그래도 많이 통일되어 있는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별로 단일 급여 체계, 이원화 체계를 가지고 가고요. 2013년에는 사회복지시설 단일급여 체계를 도입하고 2014년에는 어쨌든 처우 개선이 공무원 수준으로 된다라면 굳이 사회복지시설 별도로 급여 체계를 만들지 말고 공무원 급여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내 비정규직 처우 개선인데 이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논의되는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서 지금 당장 비정규직을 없애자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입각해서 같은 노동을 하는 부분들한테는 동일한 급여를 제공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들 속에서 2012년 13년도 이렇게 시설별 정규직 급여 체계を적용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고요. 이게 이제 2014년도 정도면은 3년 정도 되면은 이미 정규 사업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정규직화해서 사회복지 시설의 운영비에 포함이 돼서 운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몇 % 올려달라, 몇 년도에 몇 % 올려달라고 제안을 드리고 있지는 않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앞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거버넌스와 이러한 쪽에서 함께 논의하고 효과적인 그리고 효율적인 그리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합의가 되고 이행이 된다라면은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들이 언제나 이렇게 비판받는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들 처우만 관심 있는 집단으로 이렇게 매도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없이 성심성 있고 그리고 자부심 갖고 복지 서비스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노력들을 기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서 발표해 주신 4가지 의제와 관련하여 서울시 복지건강본부 시설법인팀장 김홍기 팀장님께서 서울시 의견을 전달해 주시려고 합니다. 네. 참여자들의 복지를 생각해서 5분 휴식 시간을 드렸으니 이제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박수로 이번에도 서울시 복지건강본부 김홍기 팀장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김홍기 팀장입니다. 시설법인팀을 맡고 있는데 조금 전에 네 분이 발표하신 내용이 다 저하고 관계돼서 제가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그 시장님 모시고 하는 그 소통 행사에 그 복지건강본부장이나 이제 간부들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 과장급 이상 간부들은 그 시의회에서 예산을 지금 방안하라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하신 그 예산도 대부분 그 오늘 예산 이제 시의회에서 결정이 돼야 되는데요. 그분들이 오셔서 답변했으면 저는 뒤에서 보조만 했으면 될 텐데 본의 아니게 나서서 이거 영광스럽기도 하고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또 특히 시장님 이제 처음 뵙는 자리인데 말 실수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네. 먼저 그 서희정님이 아까 제안하신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복지부시장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서울시는 부시장을 3명만 두도록 그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시장은 이제 불가능하고요. 전에 그 디자인 총괄본부장을 부시장급으로 한 적은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 디자인본부에서 근무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정식 직책이 아니고 그냥 명칭만 그 부시장급이라고 이렇게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1일 날 이제 그 시장님 취임하셔서 그 최초의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그때 이제 시민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복지건강본부장이 2, 3급짜리입니다. 그거를 1급으로 해서 복지건강실로 이렇게 격상시키는 그런 안을 이미 발표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의결을 거치게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부시장급은 아니라도 1급으로 격상되니까 조금 반영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복지재단 대표이사 그 선임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복지재단은 아까도 그 많은 역할에 이제 재정립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뭐 잘 새겨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지재단 대표이사가 공석 중인데요. 그 현장 사회복지 현장과 소통이 가능한 분들로 또 이제 복지 전문가를 공모해서 이렇게 채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이제 저희 복지 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이니까 그 이제 뭐 여러분들이 많이 추천하실 수도 있고 또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또 응모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그 녹색시민위원회 관계, 녹색시민위원회 같은 그 소통 창구가 이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복지서울 시민위원회라고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녹색시민위원회 같은 그런 사무국, 그러니까 그 기획조정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 분과위원회가 있고 또 이제 사무국이 있는 그런 제도를 구성하고 있어서 아마 같이 이제 협의해 나가면은 여러분들이 그 구상하신 바와 같은 그 합일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한수민 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 지역사회 공동체를 위한 사회복지 실천의 변화, 그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당초에 주신 원고에 없는 부분을 많이 말씀하셔갖고 제가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취지는 그 지역사회 공동체를 하고 이제 마을을 만들기 하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많이 사회복지계하고 협력을 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12월 1일자 조직 개편안에 그 서울혁신기획관을 시장 직속기구로 두는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이제 마을 공동체 담당관이라는 그런 직책이 이제 신설되는데요. 아마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총괄하게 될 거고, 아마 저희 복지 부분에도 이제 거기에 이제 일조해서 같이 협력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나머지 뭐 여러 가지 또 사회복지 시설 평가 이런 것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평가 이제 사실 정성적 평가, 뭐 정량적 평가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뭐 그 평가 기준을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의견 주시면 언제든지 바꿉니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뭐 그 정책이라는 게 영구 불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안하시면 또 그걸 지표로 반영해서 이렇게 반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발표하셨지만 제가 똑같이 40분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신용규님께서 그 사회복지시설 운영 보조금 현실화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건 다 구구절절 옳습니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그 보조금들이 어떤 일정한 기준이 없이 이렇게 모호하게 했다는 그런 부분엔 저도 동감합니다. 근데 이게 저도 이제 언제 얼마 안 됐지만 옛날을 거슬러 가 보니까 복지시설 보조금 자체가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구체적인 기준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이제 처음에 뭐 한 1억 정도 줬겠죠.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또 시의회 로비를 하고 해서 조금씩 올리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뭐 꽤 많이 올라갔습니다만 그랬기 때문에 이런 기준 자체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도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사회복지관에 지금 정원이 없지 않습니까? 정원이 책정되어 있지 않은데 적정한 인건비를 어떻게 산출합니까? 정원 책정이 먼저 돼야 됩니다. 또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이 또 정립돼야 됩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옛날에 만들었을 때 그때 취지하고 지금 많이 환경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지금은 심지어 동주민센터하고도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경쟁해야 될 그럴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기능 재정립하고 이제 적정한 정원 산출 이런 게 선행돼야 그 다음에 이제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결정되겠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 예산 이제 현실은 말씀하셨는데 당연한 말씀입니다. 한 4년 동안 보니까 거의 동결돼 있고 인건비는 이제 작년에 8%, 또 이제 금년이죠. 8%, 내년에 이제 5.7% 이렇게 계상해 놨는데 운영비 부분을 따로 편성 못 해드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인건비와 운영비를 이렇게 분리해서 교부하면은 당연히 이제 지원해야 될 금액이 올라가게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분리를 못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은 줄기차게 지금 운영비와 인건비를 구분해라. 그러니까 인건비는 이미 어느 정도 올려줄 만큼 올려줬으니까 가만 놔도 올려갈 것 같으니까 운영비를 올려달라는 그런 얘기 같은데 당연히 그렇게 주장하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 여건이 허락한다면, 재정 여건이 허락한다면 시장님께서도 많이 올려드리고 싶겠지만은 또 우리 서울시정은 그것만 사회복지 분야 지출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점진적으로 이제 요구를 하셔야 되리라 생각하고 운영비와 이제 운영비를 분리해서 구입하는 문제는 전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제 임성규 회장님하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TF팀을 구성해서 아주 1년 내내 회의를 하고 이렇게 토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것도 있지만 아까 신용규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상하수도 요금 지원 관계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조금 오해가 있으십니다. 장애인 시설하고 이제 군부대는 감면해 주는데 왜 다른 생활 시설은 감면 안 해주냐는 말씀하시는데 이건 이제 저희 소관이 아니고 상수사업본부하고 이제 소관이 됐는데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무슨 얘기냐면은 지방공개법에 의해서 이제 독립재산지원칙이 있기 때문에 만약 이쪽에서 수도요금을 사회복지시설의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려고 그러면은 우리 다른 회계에다 또 그만큼의 금액을 편성해서 상수사업본부에다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결국 서울시 돈이니까 이주머니에 돈 뽑아서 이쪽 넣는 거하고 같은 겁니다. 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문제는 그랬기 때문에 그 장애인 시설이나 군부대처럼 감면해달라는 그 주장은 예산을 부담 주체는 똑같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사회복지시설 윈탁 제도 개선에 관한 문제는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서울시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자치구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 서울시는 아주 투명하게 하고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아니 자의적으로 이렇게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그런 게 서울시에 있었습니까? 그럼 아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거는 자치구의 입장이 대부분인 것 같고요. 단지 한 가지 입탁 기간 지금 3년을 5년으로 연장해달라는 이렇게 이제 줄기차게 말씀하시고 이 문제에서도 저도 이제 토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사회복지 시설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 서울시 시설 전체는 행정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우리 기획조정시설 관리합니다. 거기에 다 3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만 5년으로 한다는 거는 지금으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의회에서, 이번 회기에 어떤 의원 일각에서 의원 발의로 그걸 이제 조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재정경제위원회 행정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하고 같이 이제 해결이 돼요. 그게 먼저 개정이 돼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주장은 하시지만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해가 있으실까봐 그걸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장재구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종사자 처우 개선 관계 말씀하셨는데요. 복지재단에서 연구한 거 아까 7월달에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왜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때 이제 1월 1일날 발주를 해서 7월달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그게 발주가 늦어졌습니다. 투자 심사하고 이제 연계된 게 있어갖고 4월에 발주해서 지금 이제 12월 중에 지금 아직 준공조사가 안 돌았는데요. 12월 달에 완공하는 걸로 그게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한 거고요. 로드맵은 이미 제시했습니다. 2014년까지 공무원 95% 수준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이제 95% 수준이 뭐냐, 기준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부에서 그때 100대 개혁과제로 제시하면서 2015년까지 공무원 수준의 95% 수준으로 인상하겠다 그래서 저희는 서울시는 거기보다 1년을 정부보다 앞당겨서 2014년까지 95% 수준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발표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시장님 계십니다만 시장님이 이제 공약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서울시가 공약했던 거기 때문에 그건 지켜지리라 이렇게 믿고
아마 여러분 입장에서는 2014년까지 언제 기다리냐, 그때까지 공무원 100%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이 인용하기 좋아하시는 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의하면은 사회복지 공무원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여 체계 개선 관계, 이용시설과 이제 생활시설로 이원화해주고, 나중에 이제 전체를 한계 체계로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전적으로 옳다고 공감합니다. 근데, 여기 곽경희 사무국장 계실 겁니다만은, 이용시설 중에서도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을 이렇게 통합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입장에서는 아주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정을 해서 가져온다면은 그걸 가지고 저희 또 관련 부서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아니, 당연하죠. 봉급 체계가 하나로 되어 있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다 편하죠. 아니, 공무원도 편합니다. 공무원이 그거 불편해서 하는 게 아니라 워낙 낱마처럼 얽혀 있기 때문에 그걸 풀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이제 계속 협의해 나가서 좋은 의견 주시면 그대로 수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복지시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 시 모든 분야가 관계되니까 사실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직접 채용하지 않고 사회복지관에서 우리 위탁처에서 하는 그 비정규직까지도 서울시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의구심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님께서 이제 그런 공약을 하셨던 걸 같고, 그 다음에 우리 경쟁력본부에서 그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같은 맥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시설만 따로 이렇게 갈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요. 사실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신중하게 말씀드리느라고 좀 더 깊이 있는 말씀을 못 드렸고요. 다음 기회에 좀 더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여기서 해결을 할 수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라서, 그리고 앞으로 진행 발언,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은 분들이 많아서 그냥 진행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우리 회장님이나 발제자 분들 중에서는 추가 의견이 있으면 조금 기회를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회장. 김은기 팀장님께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잘 짚어주셔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몇 가지 얘기할 게 좀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이제 운영 보조금 현실화 얘기 때 인력 얘기를 먼저 하셨잖아요. 인력이 정해져야지만 사실 그 기준을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 따져보면 2003년도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사회복지직 인력에 대한 연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서울복지재단에서 서울시 사회복지관 인력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하고 그 자료 공개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예산이 많이 드니까 엎은 거죠. 그거를 왜 사회복지관의 책임을 미루냐 이거죠. 이거는 서울시가 어쨌든 장기적으로 플랜으로 해서 정책을 만들어 놓고 어쨌든 그것을 용역 주고 발주해서 다 해보니까 예산 만들어 놓고 덮어 이렇게 돼버린 건데, 이거를 사회복지 쪽에 문제로 돌리면 좀 섭섭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팀장님의 의견이 맞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정말 저희들하고 얘기를 해서 사회복지 쪽에 인력에 대한 조정에 대한 협의는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운영비가 동결된 상태에서 그냥 넘어가면, 사실 4년간 동결됐어요. 내년 동결되면 약 30% 정도가 물가가 상승됐습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아마도 박원순 시장님을 지지했던 분들이 막 돌아설 수도 있다는 판단도 들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 같아서는 지금 또 서울 풀뿌리 시민사회 네트워크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고 거기에서도 사회복지관 운영비 현실화를 하라라고 하면서 80억을 의회에다가 토스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단체에서도 사회복지가 운영비가 절대적으로 모자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 같아서는 내년 정도에는 일정 정도 물가 상승분에 의해서 보조금을 상승시켜주고, 그리고 내후년도를 위해서 내년에 상반기 때부터 정말 토론하고 합의 보고 소통해서 결국은 2013년도부터는 정확하게 근거를 갖고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사실 이제 저희들에 대한 의견이고요. 또 하나는
서울시 시책이라고 하는 것들 아까 그 비정규직 얘기할 때 다른 비정규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희망 플러스 통장 사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200명 기준으로 해서 180만 원 아니면 더 이제 올라가면 더 올라가는데 180만 원 내려주는 그 예산 갖고 우리가 풀어가는데 사실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같이 일하고 있는데 누구는 비정규직이고 누구는 일하는 것.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사실 시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바꿔낼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제 또 얘기는 이렇고요. 또 혹시 발제자들께서 얘기하실 거 있으면. 그 앞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글쎄 뭐 저는 처음 뵀습니다만은 저희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 논의하는 분들이 뭐 전혀 고민 없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좀 유감스러운데요. 그렇게 고민 없이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보조금 지원 방식 바꾸라고 하는 이야기 당연히 최저 배치 기준 만들죠. 그리고 이미 연구했고, 그리고 복지부 연구 요청을 받아서 이미 연구해서 다 발표를 했고, 그거 이제 정부가 지금 적용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는 건 좀 그렇고요. 그보다 이제 특히 더 중요한 거는 민간일택 관련해 가지고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물론 서울시가 직접 민간일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노인복지관 일부하고 종합복지관은 2군데밖에 없습니다. 96군데 가운데. 그러니까 절대수가 다 지금 기초단체에 위임대가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도 3년을 5년으로 못 바꾸겠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인 그 이제 다른 조례에 적용을 받는다 말씀하시던데요. 그거는 지금 그 정확하게 조례 이름을 기억 못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행정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 그걸 알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거는 영리업체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영리업체는 제가 볼 때 3년 아니라 6개월마다 바꿀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당연히 그 경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비영리업체까지도 영리업체와 섞어서 그것을 그 기준에 적용해서 3년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논리는 그거는 좀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관련된 조례를 별도로 빼서 조례를 지금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협조하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그 논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복지부뿐만 아니죠. 이 사회복지사법 시행규칙에 지금 예시에 보면 5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전국적으로 5년이 다 적용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대부분 다 적용하고 있는데 유독 서울시 조례로 3년을 명시한 거는 이 자체가 서울시가 그 중앙정부가 정해놓고 있는 그 룰이나 정부적 기준보다는 더 좀 타이트한 것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이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네, 지금은 저희가 1분 드리겠습니다. 예, 뭐 가벼운 부분들인데요. 아까 그 95% 로드맵을 제시했다라는 부분들을 좀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그 복지건강본부에서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요. 그 중장기 계획에 따른 상승률 로드맵 제시를 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이고 이게 2014년까지 95%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12년도, 13년도, 14년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면 제가 알기로는 2012년부터 적용을 했을 때 3년간의 계획이 각각의 내년도에 그 2012년은 몇 %까지 올리고 2014년 3년도에 몇 %, 2014년도에 95% 완성이다라는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 인건비 상승 부분 5.7%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들이 그렇게 된다면 공무원 처음에 1월 달에 제시한 그 공무원 수준을 91.4%론가 복지건강본부에서 제시를 했거든요. 그에 맞춰서 지금 5.7%가 나왔는지 아니면은 그냥 내년도 예산 확보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5.7% 인상을 하겠다라고 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없는 거거든요. 이게 7월에 완성을 했어야만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들은 95%까지 하겠다는 거. 저희가 약속을 한 것도 아니고 시장님이 약속했고 서울시 복지건강본부에서 7월까지 해서 로드맵을 해주겠다라는 거는 내년부터는 이러한 계획에 따라서 종사자 처우 개선을 하겠다라는 약속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포함해서 상승률 로드맵이지 목표에 대한 부분들이 제시가 안 됐다는 건 아닙니다. 네, 서울시도 여기에 계신 여러분도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나 많으시겠지만
다음 진행을 위해서 좀 다음 기회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주신 운영비 현실화나 종사자 처우 개선 문제는 너무나 모두들 관심 가지고 계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발제자들의 기회를 드렸고요. 이후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저희 서울시에 있는 사회복지 9개 직능 단체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정책 제안을 좀 준비를 해주셨고 한 단체별 3분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꼭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발표는 있는 자리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뒤쪽에 있는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시 아동복지연합회 최성수 원장님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아동복지시설 오류마을 원장 최성수입니다. 저희 서울시 아동복지시설협회에서는 두 가지 안건만 제안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아동복지시설 대체 인력에 대한 지원에 대한 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협회에서 만들어 놓은 제안 배경을 보면은 서울시 지금 38개 아동복지시설의 생활지도원 종사자는 지금 53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532명은 대부분 여성분들이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고 있으며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종사자가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과 질 향상의 핵심적인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십니다. 저희 또한 시설의 특성상 24시간 근무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아동복지시설의 경우에는 현재 2교대를 지금 실시하고 있지만은 시설 아동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주 40시간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무 시간보다 많은 시간을 근무하고 있어 업무 과중과 피로로 이중률이 높고 아동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기 좀 힘든 부분이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병가나 교육 혹은 결혼, 연가 등으로 공백 시 다른 종사자의 업무 과중을 초래하며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에 대한 보장이 없는 아동복지 시설 종사자들의 또한 이직률이 높음을 또한 여기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동복지 시설의 물리적 환경이나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의 질을 확보하고 지속시키기 위한 체계를 확립하고자 각 시설 종사자의 대체 인력이 필요함을 또한 말씀드리면서 아동복지를 위한 사회적 책임이 증대되는 만큼 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이 또한 확대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법정 근무시간 보장을 통한 복리처우 개선 및 출산, 육아휴직, 법정휴가, 교육, 병가, 연가 등으로 업무 공백을 방지하여 저희 아동들에게 질적인 복지 서비스의 지속성 유지를 또한 하기 위해서는 대체 인력이 꼭 필요하다고 또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정책 제안 사항으로 보면은 다각적이고 개별적인 욕구를 지니고 있는 시설 아동들의 개인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진로 지도 및 전문 프로그램의 제공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생활지도원의 근무 여건 및 복리처우 개선을 위한 대체 인력이 필요하며 이 대체 인력이 확보됨으로 인해서 저희 소외된 아동들에게 저희들의 질적인 서비스는 물론 이 아동들이 사회에서 능동적인 아동으로 또한 우리나라에서 꼭 필요한 아동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저희들 역시 또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이제 두 번째 제안으로는 저희 시설 아동들이 지금 30개 시설에서 지금 한 2,860명 정도의 아동들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매년 한 30명 내지 한 40명 정도의 아동들을 해외 봉사활동 체험을 통해서 수혜를 받던 나라에서 우리가 이제는 수혜를 주는 나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유상을 높이며 또한 저희 아동들 역시 해외 봉사 체험을 통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아동들로 또한 성장할 수 있으리라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시장님, 아동을 위한 투자는 미래를 위한 생산적인 투자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 책자의 마지막 표지 앞면에 간단한 요약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서울시 노인복지협회 정성욱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서울시 노인복지협회 회장 정성욱입니다. 예, 다시 한번 시장님의 귀한 걸음, 귀한 경청에 감사드리면서요. 예, 우리 노인복지협회 현안상 정책 컨설팅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장님께서 박원순 시장님께 시장으로 당선되신 것은
우리 사회가 이제 보편적 복지가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우리 헌장에도요 국민의 복리 향상, 복리 증진, 국민의 의무처럼 권리처럼 되어 있는데 우리 사회가 아직 뒤늦게 그런 복지가 확대가 안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편적 복지 잘 모르겠지만 일반인들이 아마 복지에 대한 그런 막연한 욕구가 오늘 시장님을 복지가 당선되게 한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하시고 시장님께서도 앞으로 그런 복지 정책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구하고자 오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실지 참 염려가 앞섭니다. 예, 말씀이 앞서 혹시 시장님께서는 자제분 성장하셨겠고요. 부모님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예, 예. 돌아가셨다. 살아계셨으면 좋았을 거랬습니다. 왜냐하면 예, 노인 생활셀럽회는요 우리 사회 아직 노인이 되시면 안 됩니다. 시장님은 아직 청춘이셔야 됩니다. 우리 복지할 일 너무 많기 때문에 또 국민의 시민의 권리를 위해서 안정된 삶을 위해서요. 저희 노인 생활셀럽회는요 우리 서울시에도 100만의 노인이 있지만은 우리 그 치매나 중풍 노인성 질환으로 가족의 보호를 요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 사회적 보호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인 생활시설은요 정부의 노인 장교 요양보호자 궤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공적부조에서 그 기초생활 수급자를 모시는 게 아니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금도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보편적 복지에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제도에 정부에서 그 다급하게 그런 장교양보험을 시행하다 보니까는요 그 제도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가지고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복지가 일반 시민에 다가왔었는데 그 복지에 대한 그 서비스의 수준이 그 시민들의 욕구에 부합한다는 겁니다. 부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종사자들의 낮은 인건비를 내 가지고요 시설에서 질 좋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서비스가 생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참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지금 시설에서 특히 일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이요 전국에 24만 있는데 그분들 68%가 100만 원 이하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매우 낮은 단계죠. 그런 서비스 체계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서비스가 생성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복지도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그러한 기술 향상을 위해서요 또 교육을 위해서도 그다음에 그 처우 개선을 통해서 양질의 그런 요양보호사가 생성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다음 부분부터는 좀 요점 중심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시 노인종합사회복지관 협회 백혁 부장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용산노인복지관 백혁 부장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한 3가지 정도 준비했는데요. 2가지 정도가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종사자 정규직 인원 증원 부분인데요. 저희는 정규직이 티어가 있습니다. 1989년도에 23명으로 티어가 정해져 있는데요. 현재까지도 23명으로 계속 20년 넘게 정규직이 변화가 없습니다. 그 어르신이 한 일일 실인원이 한 1000명 이상 되는데도 아직까지 정규직 변화가 없어가지고요.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든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관리사업 종류 및 사업 증가에 따라서 중간관리자인 복직과장이 지금 1명이 다 총괄해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직과장 부분을 한 명 더 증원하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 복직과장 1명이 한 8개 사업을 맡아서 관리하고요. 또 사회복지사의 사업에 대한 질적인 슈퍼비전과 또 효율적인 관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요, 그 노인 돌봄 서비스 사업, 노인 일자리 사업 등 연속 사업 인력의 정규직 전환입니다. 이거는 국고보조 사업인데요. 국고보조 사업의 경우 정규직이 아니라는 계약직, 연속성상으로 있는데도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발생되어도요. 이게 서울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좀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시급하게 정규직 전환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 사회복지관 협회 김상진 관장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방화 10일 종합사회복지관 김상진 관장입니다. 페이퍼에는 저희가 운영 현실, 보조금 현실화 얘기를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 앞서 발제하신 분이 워낙 잘 해주셨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잠깐 간단하게 드릴까 합니다. 제목은 그렇습니다. 저희 위탁심사 제도를 광역화하자는 데 초점을 맞춰놓고 말씀을 좀 올릴까 합니다. 최근에 개별 지자체에서
복지재단을 많이 발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국에 428개의 사회복지관들이 있는데 그중에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는 것과 내지는 공단을 통해서 운영하는 것이 24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다른 민간에 위탁하는 시설보다 평가 서비스가 거의 좋지 않다는 그런 결과가 현실도 나와 있는데 제가 왜 이 복지재단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도 그런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저희가 그 민간 위탁을 할 때 굳이 지자체 이 복지재단의 그 조례를 보면 개별 재단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는 그 조례안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A라는 시설이 있을 때 재단이 출연한 그 지자체에서 출연한 재단과 또 저희가 있는 민간 법인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는지 이건 결과는 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단체장의 의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지자체 단위에서 그런 정치적인 의도로 가지 말고 광역으로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저는 지금 강서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10개입니다. 최근에 3년인가요? 안에 50%가 바뀌었습니다. 위탁체가. 상당수의 저희 동료들은 지금 실업자로 있는 사람도 있고요. 다시 직장 구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 현장에서 대학 졸업하고 묵묵히 현장에서 일했던 저희 선배들도 계시고요. 나이 50 넘어서 새로 직장 구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제가 위탁 심사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3년짜리 계약직 직원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조금, 처우 개선 더 중요한 것은 저희 일터의 안정성이거든요. 이 부분 좀 다른 각도로 좀 고민해 보시고 좋은 그런 결과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시 여성복지연합회 한상순 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성시설, 미혼모자 생활시설 에란원의 한상순 원장입니다. 제가 건의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요. 그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이미 서비스가 되고 있는 그 서비스 플로우맵의 변화만 있으면 다시 말해 전달 체계만 바뀌어지면 훨씬 더 그 효능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현재 그 여성시설 생활인의 그 자립과 안정된 미래의 그 생활을 위해서 여성가족부와 서울시가 매칭으로 시설에 지원하고 있는 심리상담 치료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한부모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하고 계신데 이럴 시설로 직접 지원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그 이유는요. 사례관리선상에서 생활인을 직접 돌보고 있는 시설에서 집행돼야 할 사항을 서울시 한부모지원센터를 통해서 함으로 업무도 중복되고 지연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담 결과에 대한 그 다른 시설과의 연계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리 전문 상담 및 치료비를 지원하는 목적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타 지자체에서는 이를 모두 여성시설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유독 서울시만 왜 그러는지 이 한부모지원센터를 통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개선을 건의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여기 와서 들었는데 아동복지시설이 2교대가 이미 되고 있다는데 배반감을 느낍니다. 여성시설은 지금 2교대가 되지 않고 그래서 모자보호시설의 관리인이나 미혼모자 시설의 간호사를 2교대를 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담을 모두가 사회복지사들이 나누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의 이직률이 상당히 높아서 질적인 서비스는 물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특히 미혼모자 시설의 경우도 입소자들이 지금 대부분 양육을 선택하고 있고 한 가정에서도 산모가 하나 있고 신생아가 하나 있으면 그 집안의 모든 그 비상사태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미 신생아가 보통 10명에서 15명 대부분 산모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부담을 직원들이 사회복지사들이 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업무의 그 부담이 과중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대표들께서 빠른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한숨 한번 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장애인복지관협회 최미영 부장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돈 안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약간 패러다임만 전환하면 되고요.
지금 정보화 시대라고 하는데요. 정보 자체가 권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거버넌스도 얘기하고 민간 협력도 많이 얘기하는데 실제 민간 협력 대기에서는 저희 민간 전문 가에도 정보를 줘야 됩니다. 단적으로 서울 지역에 43개 장애인 복지관이 있습니다. 장애인분들 거동하시기도 힘들고 또 찾아오는 방법도 모르는데요. 저희 찾아가고 싶고 또 위기 가정에 개입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새로 전입된 분들이나 아니면 살아가면서 장애 등록된 분들에 대한 명단을 저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발로 뛰고 싶고 또 중복되지 않고 또 한쪽에 계시는 분들을 찾아가고 싶지만 그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정한 그 민간 협력을 하기 위해서 정보에 대한 공유 그리고 민간의 사례 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전문가에게 그 사례 관리 시스템 상에서 개인 정보 부분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돈 안 들은 얘기가 2가지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 다음 분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모르겠는데요. 서울 노숙인 복지시설협회 이범승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숙인 보호시설 행복한 우리 집의 원장 이범승이라고 합니다. 저희 협회에서도 3가지를 준비했었는데요. 앞에 발제자 분께서 하신 부분이 좀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이제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것은 노숙인 복지시설에 대한 생활 환경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금 저희 대부분의 노숙인 시설들이 1998년도 IMF 이후에 그때 기준을 적용을 받다 보니까 현재 최소 어떤 한 명 한 명당 가장 필요한 최소의 면적도 확보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한 기능보강비가 이제 매년 책정되고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좀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충분하게 기능보강비를 좀 책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현재 시설 중에 일부 시설이 민간 시설을 임대해서 사용하기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임대료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임대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현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이 나와서 2시설이 이제 공공임대로의 전환을 좀 준비하고는 있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들을 제외하고 뿐이 아니라 현재 민간 임대하고 있는 모든 시설들에 이런 문을 열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제 2번째로는 현재 여성 노숙인들에 대한 문제인데요. 현재 거리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매번 실태조사 때마다 다르지만 서울 지역에만 작년에 조사한 조사에 의하면 거리에서 한 50여 명, 그리고 금년 8월 조사에서는 한 90여 명의 여성 노숙인들이 거리에서 현재 생활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리 여성에 대한 지금 현재 대부분의 상담보호센터들은 이제 남성 중심이다 보니까 거리에 있는 여성들을 위한 긴급 시설들에 대한 이런 필요성들이 이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요. 앞에 부분들은 이제 다른 부분들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지역자활센터 협회 이수홍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울 시민에게 감사드려야 될지 하여튼 이런 자리, 이런 기회 좀 너무나 고맙고 기쁩니다. 서울에는 31개 자활센터가 있고요. 전국에는 247개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그런 그거에 근거한 수행기관인데요. 중앙정부 그리고 시도, 시군구 이런 단위에서 자활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중앙정부하고 지자체는 기초지자체는 굉장히 밀접하게 나름대로 이렇게 자활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반면에 서울시 그러니까 광역단체는 굉장히 배제되거나 단순히 전달 체계로서의 기능만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원이 부족하고 협력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개선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것을 자활지원 조례로서 좀 담아가지고 지금 자활지원 조례는 고만규 의원이 올 11월에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좀 취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인 지원 조례로 이제 개정하자 이렇게 약속한 바가 있고요.
그 작업을 이제 곧 해야 되는데 결국은 뭐 예산이 좀 뒷받침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생산품 우선 구매라든지 광역자활센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그냥 조례로서만 존재하지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시급하게 개정해야 되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실질적인 안정적인 일자리와 또 그리고 복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서울시 예산 사업, 재정 사업인데요. 그 여러 부분에 있는데 그 재정 사업에 대해서 저소득 취약계층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다른 제안이고요. 그렇게 해서 빈곤 해결을 하고 또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게 하는 그런 연구와 그런 그 정책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내일 모레죠. 12월 7, 8일 날 수안보에서 자활센터 협회와 서울시하고 이제 공동으로 그 세미나를 갔습니다. 워크숍을 갔는데 그 뭐 보고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광역센터의 역할, 광역시가 해야 될 그 자활사회 활성화 이것이 중요한 그 토론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직능단체 마지막 순서로 서울사회복지시설협회 최동표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서울시 시장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늦게 축하드려서 죄송하고요. 서울사회복지시설협회 회장 최동표입니다. 앞부분에서 다 말씀드렸지만 정신질환 환자 하면 사람들은 다 무섭고 공격성 있고 이렇게 꺼려하는 그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격리해야 되고 수용해야 되고 이런 그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또 고위직에 있는 사람일수록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서 아까 얘기한 대로 탈원화 작업이 서울시가 시범 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 집에는 박원순 시장님도 감옥에 가셨다고 하는데 뭐 감옥에 갔다 오신 분들도 많이 있고 민주화 운동하다가 어떤 분은 정신질환에 걸려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뭐 35년 동안이나 그 지역사회에서 고통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정신질환자도 다 교육하고 사회기술 훈련 받고 똑같이 주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너무나 소위 듣고 고통받으면서도 편견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꼭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신장애인도 취업한 일자리 욕구가 있습니다. 취업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특히나 이야기한다면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서울시 내 몇 개가 손가락에 꽂을 정도입니다. 또 똑같은 정신질환자이면서 장애인인데 장애인 복지법에 의거한 그 시설에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의거한 시설 그 지원을 못 받아요.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지만 그래서 정신질환자도 장애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법에는 이런 직업재활 시설을 좀 활성화시키면 좋겠다. 그래서 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 내에 아직 손가락에 꽂을 정도로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 자리를 마련하면서 박원순 시장님의 원순시를 빌려드립니다 책을 한 3시까지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많은 아이템 제가 있지만 지금 짧은 시간에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 중에서 제일 제 마음속에도 다가왔던 시 중에 하나가 또 시장님도 많이 강조를 했지만 정호성 시인의 우리가 함께 해지는 길 너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자활,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는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거기 같이 가는 것, 같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과 복지가 유일하게 여러분들 사회복지과 소속이지만 저희는 의료 모델 쪽이 있어서 보건소 쪽에 또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소외되고 있습니다. 정책에서도. 그래서 정말 보건과 복지가 같이 가는 서울시 보건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9개 직능단체의 의견을 들었고요.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답변 준비를 좀 했습니다만 저희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답변을 듣는 것보다는 자유 토론으로 내주신 부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중에서 2분 정도의 의견은 이 자리에서 듣고 나머지는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요약을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유 토론으로 제안서를 보내주신 많은 분들 중에서 2분께 기회를 드리는데요. 서울 시소화근해 네트워크의 박인숙 센터장님께 발표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시소화근해 강북 영유아 통합지원센터에 일하고 있는 박인숙이라고 합니다. 저는 시장님께 서울시의 영유아 복지 정책에 대해서 제안 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영유아 복지라고 하면 사실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우리나라에 그런 복지 분야가 있어? 라고 할 정도로 이제 시작하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지만 저희가 현장에서 영유아 복지 기관이라고 지역에 얘기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2년 서울시 복지 예산을 봤는데 그 안에는 사실 보육에 관한 얘기들은 많이 있고 공공성 확보에 대한 예산들은 많이 편성이 되어 있지만 실제 그것을 제외한 영유아 복지에 대한 개념은 예산도 개념도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전체 영유아 저희가 보육시설 이용 통계를 보면 사실은 48%에 해당하는 영유아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사실상은 어떤 복지 서비스도 받지 못한 채 가정에서 양육되고 있어서요. 이 아이들에 대한 어떤 서울시 차원의 영유아 복지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제안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런 맥락에서 저희는 보육을 넘어선 효과적인 가정 양육도 이제는 영유아 복지 차원에서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마련할 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저희가 민간 모금의 지원을 통해 서울 4개 구에 지금 시소화근해 영유아 통합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러한 정책들을 서울시가 받으셔서 다른 구로 더 확산하고 그래서 서울시가 정말 출산율 제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그런 가정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센터를 마련하는 정책이 서울시에서 나왔구나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서울시의 영유아 복지 정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의 이현주 대표님께서 정책 제안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지역아동센터 협의회에서 온 이현주라고 합니다. 지금 양천구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지역아동센터에는 이제 주로 방과 후에 홀로 있게 되는 아동들이라든지 사회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이용하는 시설인데,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 사회 곳곳에서, 그러니까 학교에 초등 돌봄 교실도 있고, 뭐 지역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시설도 있고, 저희처럼 이제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복지관에서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서로 기관 간에 충분히 소통이 이루어져서 더 촘촘한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하게 동네에서 이용할 수 있는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좀 구축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지금 교과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지만 초등 돌봄 교실의 경우 지역에서 보면 서로 좀 같은 아이들을 두고 이렇게 이용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데 초등 돌봄 교실과의 지역 아동센터가 서로 경계를 좀 허물면서 아이들 중심으로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으로 초등 돌봄 교실을 아예 뭐 지역 아동센터가 이렇게 수탁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학교와 지역 사회가 서로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지역 아동센터가 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에서 이제 뭐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이 사실은 굉장히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역아동센터에 오셔서 일하실 분이 혹시 계신가요? 저희 일이 중요하지 않거나 아니면 가치가 없거나 또 재미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저희 굉장히 재미있고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실현하면서 저희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 오시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좀 선생님들에게 좀 처우를 차츰 개선해서 선생님들이 그런 가치를 실현하는데 좀 더
뭐 생활의 문제도 해결하면서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진짜 연차적으로라도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의 그 처우가 개선됐으면 하는 그런 제안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지역아동센터가 사실 민간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설들이 사실 열악한 곳이 많이 있고 그 운영상의 이제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 시설을 개선하는 거 그런 거 사실 좀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시설 개선하려면 사실 저희가 다 돈 모아서 해야 돼요. 사재를 털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최근에 좋은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은평구청에서 신나는 애프터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지역 아동센터를 새로운 시설에다가 다 아예 만들어주는 그런 시설이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그 센터 중에 한 군데를 가보게 됐는데 굉장히 넓고 시설도 좋고 그래서 좀 부러운 마음도 들었는데 지역 아동센터의 좀 현재와 미래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게 그 은평구에 가시면 12월 23일이라고 해요. 23일 3시에 신나는 애프터 2호점을 개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시장님께서 지역 아동센터에 좀 현재와 미래를 보시고 싶으면 그날 방문을 하시면 어떨까 그 제안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지역마다 주로 초등학생들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가 가장 많은데 사실 그 아이들이 커도 사실 환경은 전혀 달라지지 않거든요. 중학생이 되어도.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 고민이 이제 중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확보하는 거 그런 게 굉장히 고민인데 예를 들면 뭐 주민자치센터의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뭐 학교의 빈교실이라도 좋아요. 그렇게 그 지역에서 그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센터. 또 예를 들면 청소년뿐만 아니라 이제 뭐 장애인이나 뭐 다문화 가정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충분히 이용할 시설이 사실 없는데 그런 그 특수 목적형의 지역 아동 센터들을 좀 서울시에서 공간을 확보한다든지 하는데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귀한 의견 고맙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는데 약속된 시간이 다 돼가는 관계로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삼육재활관의 이승민 국장님께서 우리 모든 유형의 생활시설의 공통사항인 직원들의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2교대 지원 체계에서 그 부분이 잘 되고 있는지 좀 확인하고 지원을 요청하셨고요. 또 청각장애인 복지관의 이정자 국장님께서 청각장애인을 3인 이상 직원으로 채용하고 있는 복지관의 수화통역사를 배치해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혜 재가노인지원센터 장경옥 시설장님께서는 서울시 재가노인지원센터의 정체성 인지를 좀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의견분들은 여기서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의 신현식 사회복지사께서도 오셨습니다. 사회복지 노동자의 처우 개선 관련한 의견을 여러 가지 주셨습니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초구립 한우리정보문화센터 장애인복지관의 김은선 사회복지사님 오셨고요. 저희가 이미 얘기했던 민간 위탁의 문제와 정책의 안정성 담보 문제 그리고 복지 관련 공무원의 그 가버넌스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을 좀 시켜달라는 부탁을 해주셨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저희가 다 여기서 이 자리에서 다 말씀 못 드리지만 다 전달해서 그리고 이게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의견을 만들어갈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있을 것이라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서로 우리 시장님의 총평을 들어볼까 합니다. 긴 시간 동안 빼곡히 메모하시면서 적으셨는데 저희가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장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아까 우리 팀장님이 대답을 잘 하시던데. 잘 피해도 가시고. 네. 뭐, 요청을 아마 다 받아들이면 서울시 내일 부도나겠죠? 네. 기본적으로, 뭐, 복지가 중요하고, 또 제 임기 중에, 가능한 한 많은 자원을 복지에 투자하겠다. 이것은 뭐 이미 제가 공약이고 또 지금 내내 계속 말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중언부언하지는 않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복지 부시장 하면
한 분을 만들면 좋지 않겠냐 그랬는데 제가 복지시장인데 또 복지부시장을 네, 만들라는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 저는 뭐 복지를 포함해서 청년 대학생이라든지 또 복지 중에서도 우리 장애인의 경우에 저는 정말로 부시장을 임명할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부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행안부에 의해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부시장이나 명예시장으로 임명을 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지금 녹색위원회라는 이 거버넌스 조직이 있긴 하고 또 나름대로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여기는 주로 이제 지속 가능한 환경 생태 사업들이 대부분이어서 복지 분야의 경우에는 이 녹색위원회 산하에 두는 것이 과연 좋은지 또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위원회가 이미 복지 관련해서도 있으니까 이걸 독립해서 별도의 어떤 거버넌스 조직으로서의 위원회를 둬야 될지 이건 한번 우리가 앞으로 여러 가지 고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여기 서희정 국장님이 아까 발표하셨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한순미 씨가 말씀하셨던 지역성 문제는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고립적으로 존재하고 활동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좀 이렇게 마을이라고 하는 전체 어떤 지역을 매개로 해서 또는 기반으로 해서 보면 사실 훨씬 더 저는 효과가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이 지역의 어떤 공동사업으로서의 지원이라든지 마을 단위로 하면 좋겠다든지 그래서 어떻게 지원을 할 때는 이런 어떤 마을 전체 지역성이라고 하는 그 전체의 통합적 고려하에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겠다. 지금 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노인정이나 경로당 따로 있고 또 아이들 이런 시설들 따로 있고 그러니까 서로 다 따로 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서로 연관고리를 갖고 하면 서로 마치 어르신들이 또 아이들 돌보기도 하고 아이들은 또 재롱을 어르신들한테 떨고 이러면 또 어르신들한테 여러 가지 어떤 정신적 이런 치유에도 도움이 되고 아무튼 서로 연관되는 이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고민하면서 함께 통합적으로 우리가 활동하고 또 그것을 지원하는 이런 방식을 고민하는데 굉장히 좋은 생각에 상상력을 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신영규 선생님 말씀하셨던 사회복지시설 운영 보조금 현실화는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인건비 인상은 5.7%가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 요 사회복지시설 운영 보조금은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네, 요거는 한번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가능한지 한번 다시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 80억 정도면 일단 최소한의 물가 상승분 정도나 이렇게 되는 모양인데요. 아무튼 이런 걸 한번 고민해 보고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동시에 이 복지시설이 시설로서 서울시라든지 이런 공공기관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어떤 지역 자원의 어떤 개발에 저희들이 좀 도움을 드리는 길이 없는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희망 온돌 프로젝트를 하면서 보니까 서울시의 연간 민간의 이 자원이 거의 20조 정도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이 조금 더 우리 효과적으로 조직적으로 잘 쓰일 필요가 있잖아요. 물론 그건 민간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함께 협력한다거나 좀 그 과정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상하수도 요금 감면 이런 거는 물론 그게 상하수도 본부에서 다루는 일이긴 하지만 혹시 이번에 이 요금 인상이 일부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 혹시 이럴 여지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기로 하고, 특히 제가 민간 위탁 제도는 저도 꼭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3년 그 불안한 위상 속에서 정말 열정을 갖고 전문성도 키우고 열정도 다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물론 문제가 있거나 평가를 해서 정말 제대로 못하는 데야 물론 3년이 아니라 뭐 그 중간에라도 해제할 수 있겠죠. 그 요건이 되면.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잘하고 성과도 좋고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부분이라면 그것이 5년이든 또는 그 이상이라도 이렇게 보장이 돼야 정말로 그 모든 효과도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이게 이제 서울시의 권한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자치구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협력적 이런 어떤 모델을 통해서 한번 바뀌어지도록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4년까지의 처우 개선 로드맵 문제라든지 단일 급여 체계라든지 비정규직 처우 개선 뭐 이런 거는 저희들이 중장기 과제로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처우 개선은 저도 이게 지금 사회복지를 우리가 사회복지에 투자를 계속하면서 일자리가 이제 생겨나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일자리들이 이렇게 비정규직으로 계속되고 급여가 계속 낮고 이러면 그것도 또 하나의 문제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이렇게 질이 높은 좋은 일자리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본질적인 고민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데요.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직능단체 의견들이 쭉 계신데요. 이게 다 좋은 의견들이고 또 가능한 것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뭐 예컨대 지역자활센터에 저는 광역자활센터의 기능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강원 지역자활센터의 원홍호 관장님하고 제가 그 이전에 있던 희망지역소는 MOU를 맺어서 서울 지역에서 거기서 생산되는 물건을 어떻게 팔아드리고 홍보해드릴까 이런 고민도 했던 적이 있는데요. 하물며 서울의 지역자활센터에 이 생산하는 물건들을 서울시가 어떻게 구매해드리고 아니면 홍보를 해드릴까 뭐 이런 고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장애인 시설들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단순히 지원뿐만 아니라 그런 좀 더 적극적인 기능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소와 근혜의 이 영유아 복지와 관련해서 지금 4개구에서 이미 자발적으로 서울시 지원이 하나도 없이도 하고 계신 거죠? 계속 하시면 안 되시겠어요? 네. 아, 그런가요? 아니, 제가 이건 농담의 말씀이셨고요. 당연히 도와야죠. 다만 이것이 어떤 규모로, 어떤 형태로 할 수 있을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다만 우리 실무 담당하시는 분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보육 부분에는 지금 금년 예산이 획기적으로 증대가 됐잖아요. 물론 그건 계속 해갈 것이고, 그래서 저는 결국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출산율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보조금 애기 놓으면 얼마 몇백만 원 이런 걸로는 저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 아이 출산하는 아이를 결국은 사회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확실히 돼야 저는 출산율 정대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우리 정책에 틈새가 없는지 한번 충분히 살펴볼 것이고요. 그 외에 쭉 말씀하신 거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아동센터의 열악한 처우, 시설 개선, 또 신나는 앞서센터는 제가 정확히는 못 알아듣는데요. 2호점 시간만 된다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무튼 그 좋은 아이디어, 생각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충분히 이 내부에서 우선 우리 또 복지재단까지 합쳐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보시죠. 현존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어떤 자원, 인적 자원이든 이런 재정 예산이든
종합적으로 고민해서 또 한번 이런 모임을 갖고 우리가 그때는 우리의 어려움도 말씀드리고 또 가능한 아까 뭐 돈 안 들고도 할 수 있는 일 많다면서요. 그런 데는 제가 눈이 번쩍 뜨입니다. 네, 그렇게 하고 아무튼 또 이런 거버넌스 조직을 우리가 제대로 만들어낸다면 일상적 차원에서 이런 문제들이 고민될 수 있도록 제가 사실 뭐 이렇게 매번 나와서 들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게 만들어지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